혼인한 지 7년이 되도록 아이 소식이 없다는 이유로 한 여인이 빗속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구한 것은 다름 아닌 천한 머슴이었지요. 과연 마님을 구한 머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담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복을 보내드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판서대계 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한 여인이 맨발로 내던져졌지요. 손에는 달랑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정소연으로 25의 젊은 며느리였습니다. 7거지약 중 무자가 가장 큰 죄라 하였거늘 내가 어찌 우리 집안에 머무를 수 있겠느냐. 시어머니 민대부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연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턱 끝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지고 젖은 머리카락이 창백한 볼에 달라붙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새벽 문안 인사를 드렸고 시부모의 약탕기를 놓지 않았으며 바느질과 길쌈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없다는 단 하나의 이유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지요. 어머니,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한 번만 기회를. 소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릎이 진을 속으로 파고들었고 두 손은 땅을 짚은 채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러나 그 애원은 닫히는 대문 소리에 묻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빗장 거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저고리를 적시고 치마 끝에서 흙탕물이 튀어 올랐습니다. 소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3년 전 역병으로 식구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 남의 손에 넘어갔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습니다. 소연이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왔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달려왔지요. 낡은 삿갓을 쓴 사내였습니다. 얼굴에는 빗물이 흘러내리고 거친 무명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마님, 사내가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은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빗물에 젖은 눈꺼풀이 무겁게 깜빡였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친정에서 일하던 머슴이었지요. 너는 복만이가 아니냐? 예, 마님. 친정이 남의 손에 넘어간 뒤 이곳저곳 떠돌다가 한양으로 왔습니다. 오늘 저녁 우연히 판서 대갑을 지나다가 마님을 뵈었습니다. 복만이라 불린 사내는 30 남짓한 나이였습니다. 어릴 적 소연의 친정에 팔려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지요. 소연이 시집 가던 날 대문 밖에서 눈물을 훔치던 것이 마지막이었는데 10년 만의 재회가 이런 모습일 줄 몰랐습니다. 마님, 일단 비를 피하셔야 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복만이의 눈에 다급함이 서렸습니다. 소연은 대답할 기력도 없었지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만이 소연을 데려간 곳은 한양 변두리의 허름한 움막이었습니다. 벽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고 지붕에서는 빗물이 새어 양동이를 받쳐 놓아야 했지요. 그러나 복만이는 마른 짚을 깔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소연에게 덮어 주었습니다. 마님, 이것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복만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소연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년 동안 시댁에서 억눌러 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어깨가 들썩이고 숨이 넘어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아도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복만이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기에는
신분의 벽이 너무 높았고, 그렇다고 자리를 피하기에는 마님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지요.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사실 복만이 그날 밤 판서댁 앞을 지나간 것은 순전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소연의 친정이 역병으로 풍비박산이 난 뒤 복만은 한양에 흘러들어 와 가끔 판서 댁 근처를 지나곤 했지요. 그저 마님이 안녕하신지 멀리서나마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소연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눈두덩이 부어오르고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그녀는 흐릿한 눈으로 움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복만이의 세간이라고는 낡은 솥 하나와 이가 빠진 밥그릇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날이 밝자 복만이는 소연에게 미음을 끓여드렸습니다. 누렇게 뜬 조미음이었지만 소연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숟가락을 들었지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복만이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저는 요즘 한양 남대문 밖 칠패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품삯이 넉넉지 않아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지만 마님께서 거처를 구하실 때까지 여기 계십시오. 내 신세를 지면 어쩌겠느냐. 나도 무언가 해야 할 텐데. 소연의 말에 복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반가의 부녀자가 밖에 나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소연이 움막에 머문 지 열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복만이 장에서 돌아오다가 뜻밖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판서댁 도련님이 혼인 전부터 기생첩에게 빠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수년간이나 말이지요. 복만은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소연에게 전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7년 동안 남편은 안채에 거의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그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것은 마님 탓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시댁에서는 아마 그 사실을 알고도 마님께 죄를 덮어 씌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연은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7년간의 멸시와 구박, 그리고 빗속에 내던져지던 그 밤. 모든 것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거짓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시원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소연은 복만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며칠 전과는 다른 묘한 빛이 어렸지요. 체념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 그녀의 얼굴이 단호하게 빛났지요. 복만아, 나는 언젠가 저들이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술을 놓으면 내가 장에 내다 팔아라. 이대로 신세만 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소연에게는 한 가지 재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느질이었지요. 시댁에서 며느리 노릇을 하며 익힌 솜씨였습니다. 비단에 술을 놓고 정교한 문양을 새기는 일은 손재주가 뛰어나 시어머니도 그것만은 인정했었지요. 복만이는 말없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등불에 반짝였지요. 그 순간 복만이는 결심했습니다. 마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노라고 말이지요. 소연은 자신이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혼수로 가져왔던 비단천 몇 필과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비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연은 비녀를 팔아 바느질 재료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파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요. 밤낮으로 소연은 바늘을 놀렸습니다. 고운 비단실로 모란과 나비를 수놓고 학과 소나무를 새겼지요. 손끝에서 피어나는 문양은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복만아, 이것을 장에 가져가 보거라. 복만은 소연이 수놓은 주머니와 손수건을 들고 칠패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양반댁 마님이 지나가다 복만이 펼쳐놓은 물건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이 수가 보통이 아니구나. 누가 수를 놓은 것이냐? 그날 소연의 물건은 모두 팔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자 시장의 다른 상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슴 주제의 양반댁에서 났을 법한 고급 물건을 들고 나와 장사를 한다니. 필시 어디서 훔쳐온 것이 틀림없다고 수군거렸지요. 그날 저녁 복만이 풀이 죽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물건은 하나도 팔지 못했지요. 마님, 죄송합니다. 객주들이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물건을 펼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소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내일은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했지요. 내가 수놓은 것을 내가 팔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복만과 함께 칠패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소연의 차림새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빗속에 쫓겨난 뒤로 변변한 옷 한 벌 없었기에 낡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객주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거짓골을 한 여인이 무슨 수를 놓겠다는 것이냐는 눈빛이었지요. 주변의 상인들도 킬킬거리며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건은 내가 직접 수놓은 것이요. 의심이 가거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수를 놓아 보이리다. 소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품에서 바늘과 비단실을 꺼내더니 손수건 위에 수를 놓기 시작했지요. 가는 손가락이 나비처럼 날아다녔고 순식간에 붉은 모란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객주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어떻소? 이래도 훔친 물건이라 하겠소? 소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객주는 헛기침만 몇 번 하더니 슬그머니 물러났지요. 복만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에 앉아있는 소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지요. 마님, 일어나십시오. 소연이 복만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얼른 손을 놓고 한 발짝 물러서는 복만의 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마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연의 물건은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습니다. 그녀가 직접 시장에 나타나 수를 놓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었지요. 양반댁 마님들이 앞다투어 소연의 물건을 찾았습니다. 장사가 궤도에 오르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복만이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지요. 얼굴 한쪽이 퉁퉁 부어올랐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이 갈비뼈라도 다친 듯 했습니다. 복만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소연이 황급히 달려가 복만을 부축했습니다. 복만은 고통스럽게 신음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김주사 패거리입니다. 장에서 장사를 하려면 자릿세와 상납을 바쳐야 한다며 돈을 내놓으라며 오늘 판 물건 값을 모두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돈은 됐다. 내가 다치면 어쩌려고 그랬느냐.
소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소연은 복만의 상처를 치료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김 주사는 칠패 시장을 쥐고 흔드는 자였습니다. 관아와 결탁하여 장사꾼들에게 자릿세를 빼앗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장사꾼들을 내쫓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요.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불 앞에 홀로 앉아 한참을 궁리했지요. 힘으로는 김 주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그의 패거리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만 머리로는 가능할 터였습니다. 며칠 후 복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자 소연은 그를 불러 앉혔습니다. 복만아, 김 주사가 관아와 손을 잡고 있다 했지. 그렇다면 그보다 높은 곳에 줄을 대야 할 것 같아. 마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비록 쫓겨났으나 판서댁 며느리였다. 한양 양반가의 부인들과 안면이 있지. 그들을 통하면 될 것 같아. 소연은 며칠 밤을 새워 정성 들여 술을 놓았습니다.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비단 치마였지요. 비단실 한 올 한 올에 혼을 담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느라 눈이 충혈되었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완성된 치마는 보기만 해도 탄성이 절로 나올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들고 의금부 소속 무관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양반과 며느리 시절문안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사이였지요. 무관의 부인은 소연이 내민 치마를 보자마자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을 가린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세상에 이런 수는 처음 보. 부인만한 솜씨는 한양에서도 드물 것이요. 과찬이십니다, 부인. 변변찮은 솜씨지만 받아주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소연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무관의 부인은 연신 감탄하며 치마를 어루만졌지요. 그러더니 소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물건을 만들어 줄 수 있겠소. 내 주변에도 소개해 주고 싶은데.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쫓겨난 판서댁 며느리가 의금부 무관댁과 거래를 튼다더라. 그것도 무관 부인이 직접 나서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더라. 김 주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의금부는 그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지요. 괜히 손을 댔다가는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의금부라. 건드렸다간 골치 아프겠군. 일단 지켜보자.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소연의 물건은 칠패 시장에서 제법 이름이 났지요. 양반댁 마님들이 일부러 찾아와 주문을 넣을 정도였습니다. 소연은 솜씨 좋은 친모 두어 명을 들여 함께 일하기 시작했지요. 운막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작지만 방 2칸짜리 셋방으로 거처를 옮겼지요. 비가 새지 않는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저녁 소연은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만이 장에서 돌아와 조심스럽게 다가왔지요. 마님, 오늘 물건이 다 팔렸습니다. 수고했다. 소연이 복만을 돌아보았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복만의 얼굴이 왠지 다르게 보였지요. 소연은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일은 좀 쉬어라.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구나. 저는 괜찮습니다, 마님. 복만이 소연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저녁 바람이 불어왔지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즈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판서댁 도련님,
즉 소연의 전 남편이 관직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생첩에게 재산을 탕진하고 급기야 뇌물수수까지 발각되어 삭탈관직을 당한 후 야반도주하여 행방이 묘연했지요. 한때 한양에서 손꼽히던 명문가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복만이 조심스럽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연의 손에서 바늘질이 멈추었지요. 복만은 소연의 얼굴에서 무슨 감정을 읽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는 어찌 되셨다더냐? 민대부인은 충격으로 병석에 누우셨다고 합니다. 집안 재산은 거의 바닥이 났고 노비들도 대부분 흩어졌다 합니다.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소연은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인과응보란 이런 것이로구나.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속에 내던져지던 그 밤이 떠올랐지만 가슴이 후련하지는 않았지요. 오히려 쓸쓸한 기운이 가슴 한켠에 번졌습니다. 시댁의 몰락 소식 이후 소연은 마음속 짐을 하나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얼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한 것이지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소연의 솜씨는 칠패 시장을 넘어 송파장에서도 소연의 물건을 찾는 손길이 이어졌지요. 양반댁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문이 들어왔고 급기야 홀례복에 술을 놓아달라는 청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소연의 손을 거친 홀례복은 신부를 더욱 빛나게 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지요. 소연의 친방은 친모를 하나둘 늘려 어느새 10명이 되었습니다. 집도 작지만 번듯한 기와집으로 옮겼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대청마루에서는 저녁 노을이 곱게 보였지요. 움막에서 지새우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꿈만 같았습니다. 어느덧 복만도 당당히 자신의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객주들과 흥정을 하고 물건값을 매기고 거래처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지요. 처음 시장에 나갔을 때 도둑으로 몰리던 그 머슴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장사꾼들 사이에서 정친몬의 복만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노파가 대문 앞에 서 있었지요. 소연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시댁에서 시어머니 곁을 지키던 종이었지요. 소연이 쫓겨나던 그 밤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기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친모님, 저희 민대부인께서 위중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친모님을 꼭 뵙고 싶다 하셨습니다. 소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지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네. 복만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지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빛이 어려 있었지요. 아니다. 이것은 나 혼자 가야 할 일이다. 판서댁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문의 붉은 칠은 벗겨져 있었고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지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소연은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 내던져지던 그 밤이 떠올랐지요. 그때의 분노와 서러움이 가슴 속에서 다시 일렁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깊은 숨을 내쉬고 안으로 들어섰지요. 시어머니는 허름한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날카롭던 눈빛은 흐려졌고 앙상하게 마른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지요.
소연의 발소리를 듣자 대부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연은 대부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온갖 감정이 뒤엉켜 올라왔지요. 빗속에 내던져지던 그 밤의 분노, 7년간 받았던 멸시의 서러움, 그리고 지금 눈앞에 누워있는 늙고 병든 여인에 대한 연민까지. 내가 너를 그리 내쫓았는데 이렇게 와주다니. 대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손으로 소연의 손을 더듬어 잡았지요. 내가 잘못했다. 아들놈의 허물을 내게 뒤집어 씌우고 빗속에 내쫓고, 이 늙은이가 그때 눈이 멀었었구나. 대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소연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용서해 다오. 이 죄인을 용서해 다오. 소연은 조용히 대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뼈만 남은 손이었지요. 지난 일은 잊었습니다. 편히 가셔요.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민 대부인은 그날 밤 눈을 감았지요. 소연은 자비를 들여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한때 자신을 며느리로 맞아주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소연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만은 문 앞에 밥상을 들여놓고 조용히 물러났지요. 며칠 후 소연이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지요. 복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복만의 옆에 나란히 앉았지요.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복만아, 사람 목숨이란 게 참 더섭더라. 한때는 그리 무서웠던 분이 저리 허망하게 가시다니. 소연이 달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비 오던 그날 밤, 갈 곳 없는 나를 거둬 주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지 모른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내 곁에 있어 버틸 수 있었어. 복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감히 말을 잇지 못했지요. 복만아, 앞으로도 내 곁에 있어 주겠니? 복만이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달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복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마님 곁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소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그해 겨울 두 사람은 조용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객이라고는 장에서 친해진 상인 몇 명과 친모들 뿐이었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지요.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내려 세상을 하얗게 덮었고 방 안에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연과 복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지요. 소연의 나이 34, 늦둥이었지만 부부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복만은 갓난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도 눈가가 젖어 있었지요.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에서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마님, 아이가 저를 닮아서 다행입니다. 마님을 닮았으면 너무 예뻐서 걱정이었을 텐데요. 복만의 농담에 소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행복이 묻어나는 웃음이었지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꼼꼼함과 아버지의 부지런함을 물려받았지요. 소연과 복만은 늙어서도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이야기하곤 했지요. 빗속에 버려진 여인과 천한 머슴,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이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마침내 행복을 찾았습니다. 대단한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굶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넉넉한 살림이었지요. 무엇보다 서로가 곁에 있었습니다. 옛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지요. 소연이 빗속에 쫓겨나던 그 밤, 세상은 그녀에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다른 길을 열어주었지요. 가장 낮은 곳에서 내민 손 하나가 소연을 일으켜 세웠고 그 손은 평생의 반려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화려할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 맞고 있을 때 우산을 내어주는 사람,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디 그 손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